에도 시대 일본 1703년 아코번의 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야에라는 젊은 아내는 결혼식 날부터 두려워하던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47명의 론인의 유명한 복수에 가담한 죄로 세푸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6시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사도의 전통과 남편의 가족 기대에 따라 야에는 남편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지가이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단끈으로 다리를 묶고 공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단도로 자신의 목을 베어 죽어서도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는 겸손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에의 나이는 23살입니다.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그녀는 죽음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두렵습니다. 봉건 시대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결혼은 낭만적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동맹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가문과 결혼하여 가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남성 후계자를 생산하고 가정을 관리하며 사회적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아내는 순종과 자기 희생, 개인적 욕망을 가족의 의무에 종속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아내의 도인 온노미치, 온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하인 관리와 회계 관리와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식도 배웠습니다. 어린 신부들은 지가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배웠습니다. 다리를 묶는 방법, 칼날의 적절한 각도, 암송할 기도문 등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였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는 결혼식 날부터 남편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토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고별시를 미리 써두며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에 대비하는 등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관습을 준시라고 불렀는데 주군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주군이 죽었을 때 자살하여 최고의 충성심을 보여준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너무 흔해서 도쿠가와 막부는 훈련된 전사의 손실을 낭비라고 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렸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에게는 남편이 죽었을 때, 특히 전투에서 명예롭게 죽거나 의례적인 자살로 죽었다면 아내도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는 아내의 헌신을 보여주고 재혼을 막고 가문에 불명예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며 무사도의 이상에 대한 가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막을 내는 남성 할복과 달리 여성 할복은 목을 자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어서도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품위 없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적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의식에는 구체적인 단계가 있으며 교육용 텍스트와 가족 전통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자는 고별시와 편지를 쓰고 유품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에 새긴 흰색 옷을 입거나 때로는 최고급 기모노를 입어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발목부터 무릎까지 비단끈으로 다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리가 분리되지 않아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후에 자신의 시신이 제대로 보이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세심한 노력은 사무라이 문화에서 명예의 성별화된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세이자 자세로 무릎을 꿇고 탄토 칼날을 목 옆에 대고 경동맥을 자릅니다. 몇 분 안에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가이에 성공한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울지 않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조수, 보통 믿을 수 있는 여성 하인을 두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몸이 움직일 경우 시신의 자세를 잡는 것을 도왔습니다. 초기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조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700년대 초에 편찬된 무사도에 관한 텍스트인 하가쿠레에는
사무라이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따르지 않는 여자는 남편의 기억과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 그녀의 헌신은 거짓이고 그녀의 인격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섹션에서는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아내는 판토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다리를 묶는 연습을 해야 순간이 왔을 때 도움 없이 아름답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론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실제 여성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친 지침이었습니다. 사무라이가 전투 중 세푸쿠 또는 자연사로 사망하면 그의 미망인은 즉각적인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의 가족, 시적 원로, 지역사회 모두가 그녀가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압력은 명시적이기도 하고 암묵적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명예롭게 복무했습니다. 삶에 집착하여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시겠습니까? 또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의무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선택한다면 어떤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더 직접적인 압력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이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의 비겁함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과부들에게 계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가이를 저지르면 자녀는 고아가 되지만 대가족이 명예롭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면 자신과 자녀들은 사회적 배척과 가난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기간은 다양했습니다. 남편이 할복을 하면 아내는 남편과의 이별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이상적으로는 같은 날에 할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전투에서 사망하면 아내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헌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찰 사망 기록에는 사무라이가 사망하면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아내, 딸, 어머니 등 여성 사망자가 발생하여 순사 또는 단순히 목베임으로 기록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거부한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남편의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항, 강제 자살, 그리고 살기를 선택한 후의 잔인한 결과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를 들어보세요. 모든 사무라이 아내가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지가이를 거부하고 사회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다양했고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은 가장 가벼운 결과였습니다. 준시를 거부한 여성들은 종종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가정 모임에서 배제되고 상속을 거부당하고 자녀들은 낙인을 찍혔습니다. 일부는 외딴 가족 소유지로 보내져 사실상 추방당했습니다. 자살하지 않은 미망인은 가족에게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한때 자신이 관리하던 집안의 무급하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고용된 보호미의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과부들은 재혼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준실을 거부한 사무라이 과부들은 일반적으로 재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가족도 외부인도 아닌 경계선상에 존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현실은 일부 자발적 지가이는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예를 염려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싶어하는 가족들은 여성에게 자살을 강요하거나 살해한 후 이를 의식적인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703년 47명의 논인의 복수를 촉발한 아사노, 나가노리의 부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사노 부인은 남편의 죽음 이후 지가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거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여러 현대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죽음 대신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제대로 된 헌신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노 부인이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점과 정치적 인맥이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불교 수녀가 되어 남은 여생을 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예외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차의 사망 기록을 분석한 현대 역사가들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사도의 이상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지역에서 사무라이 부인의 사망률은 큰 전투가 벌어지거나 저렴한 사무라이가 세푸쿠를 저지른 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스마 본의 사망자 명부를 연구한 결과 1877년 사스마 반란 당시 남편이 전투에서 사망한 후 몇 주 이내에 20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목 베임, 순직, 준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망 중 상당수가 강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점, 고별시나 편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은 이 모든 자살이 진정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일부 사무라이 부인은 편지와 일기장을 남겼는데 이 편지에는 준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인칭으로 서술한 보기 드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88년 오치야라는 여성이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편은 정치적 이유로 곧 준씨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는 영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죽음 자체보다 살면서 겪게 될 수치심이 더 두렵습니다. 1745년의 또 다른 일기에는 한 여성의 준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탄토를 갈고 묶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저하여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가능성이 두렵습니다. 이 문서들은 남편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며 얼마나 아름답게 죽었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드러냅니다. 일부 기록된 사례는 적극적인 저항과 그로 인한 잔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651년 남편이 반역죄로 처형된 치요라는 여성은 지가이, 지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친정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가족에게 붙잡혀 다시 데려왔습니다. 사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틀 후 자신의 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발견된 집안의 하인이 보낸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누군가 목을 자른 후 지가이처럼 보이도록 자세를 취한 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붙잡았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다리를 묶고 시신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명예롭게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비롯한 여러 편지를 통해 일부 위례적 자살이 실제로는 명예로운 죽음을 위장한 살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지가이로 기록된 죽음 중 얼마나 많은 죽음이 진정으로 자발적인 죽음이었을까요? 진정으로 남편을 따르고 싶어서 죽은 여성은 몇 명이고 거부하면 사회적 파멸이나 실제 살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은 여성은 몇 명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증거에 따르면 헌신적인 아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보다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강압이 훨씬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라이 아내에 대한 강제 또는 기대 지가이 관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 일본 역사, 서술에서 체계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정부는 낭만화된 사무라이 문화를 일본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홍보했습니다. 사무라이 문화가 여성을 대하는 잔인한 현실은 이러한 서사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국가 정체성을 재건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학과 철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성억압을 드러내는 관행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라이 문화를 묘사하는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살을 사회적 파괴나 실제 살인의 위협에 따른 강압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름답고 자발적인 헌신적인 행위로 묘사합니다. 일부 일본 역사가와 문화 보수주의자들은 사무라이 문화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러한 논의를 일본 전통에 대한 공격이나 역사 분석의 서구 페미니즘적 가치를 강요하려는 시도로 간주합니다. 흥미롭게도 에도 시대에도 당국은 준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준시 관행을 제한하려는 여러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1663년에는 칙령에 따라 공식적인 허가 없이 주군이 사망한 후에도 신하가 주군을 따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683년에는 또 다른 칙령에서 신하에게는 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가족에게는 강력히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시행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칙령은 사무라이 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낭비적이고 잠재적으로 강압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히 무사도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칙령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본의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은 이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노 요시히코와 와키타 하루코 같은 학자들은 사망 등록부, 가족 기록, 개인 문서 등을 분석하여 낭만적인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무라이 아내를 위한 준시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흔했으며 많은 경우 강압이나 노골적인 강제가 수반되었고 거부한 여성은 심각한 사회적, 때로는 신체적 결과에 직면했으며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시대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사무라이 부인의 이야기를 죽음을 선택한 헌신적인 여성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제도의 희생자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체계적 성격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제도적 강압을 시사합니다. 동의 거부에 대한 결과는 의미 있는 동의를 없애버릴 만큼 가혹했습니다. 문서화된 강제 자살 사례는 자발적인 죽음이 때때로 허구였음을 드러냅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가이를 의례적인 자살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불편한 부양가족을 제거하기 위해 자이든 타이든 살해된 일종의 명예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무라이 아내들이 왜 자신의 죽음보다 남편의 죽음을 더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강제 자살과 사회적 죽음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가이를 하면 죽지만 자신의 명예와 자녀의 신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배척과 가난, 강제 노역 또는 자살을 가장한 살인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나 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는 전투, 정치적 음모, 세푸쿠 명령 등으로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남편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날부터 탄토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의식을 연습하며 미리 고별시를 쓰는 등 죽음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생존 여부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사무라이 아내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명예와 전통이 어떻게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대, 자신의 가치는 남성에 대한 헌신으로 측정된다는 생각, 죽기를 거부하면 이기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생각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가이 관습은 사라졌지만 여성의 목숨은 남성의 명예보다 덜 가치 있고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는 성 역할과 기대에 대한 현대의 논의에서 여전히 메아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가장 슬픈 점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무라이의 이름과 그들의 전투 및 업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내는 역사 기록에서 이름이 없거나 아내로만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지가이를 통해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보여주는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저항, 살고자 하는 열망 등 모든 것이 헌신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에 밀려 지워졌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서는 에도 시대의 여성 자살용 칼로 전시된 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작고 우아하며 여성적인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플래카드에는 사무라이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따라 자살하는 의식에 사용했다고 설명되어 있어 헌신의 유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칼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여성에게 칼을 주고 언제 자신에게 칼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준 제도의 증거로 다르게 보입니다. 사무라이의 아내는 자신의 죽음보다 남편의 죽음을 더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강제 자살이나 사회적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즈가이의 낭만적인 신화 속에는 강제적인 죽음과 살해된 여성, 여성의 삶보다 남성의 명예를 중시하는 제도의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낭만화된 서사에 도전하는 숨겨진 역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세요.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려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그 전통이 초래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비단끈으로 자신의 다리를 묶고 직접 단도를 갈고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작별시를 쓴 여성들은 남편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기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죽음과 파멸 중 하나를 강요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두려움을 기억하세요. 헌신과 명예에 대한 모든 낭만적인 이야기 뒤에는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진짜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